속보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병원과 공항이 멈췄습니다. 현지 정부는 한국기술 철수 이후 시스템 이상이라 밝혔습니다. 불과 1년 전 이곳은 한국의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세계는 그것을 K시티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빛은 꺼졌습니다. 도시가 멈춘 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졌고 그들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은 그날 이후 프놈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한국이 떠난 도시, 그리고 다시 세상을 깨운 정신의 이야기. 지금부터 사라진 프놈펜 빛을 삼킨 도시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날 프놈펜의 하늘은 서울보다 밝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한국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2025년 1월 15일, 저는 코리아 스마트 시티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앙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기술 감독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3년 동안 책임져온 제게 이날은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광장 주변엔 태극기와 캄보디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환호했죠. 무대 위 대형 전광판에는 메이드 위드 코리아라는 문구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 제가 감독한 기술이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캄보디아 총리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렀어요. 프놈펜이 한국의 기술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했죠. 시민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한국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어요. 화면 속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간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개통식이 끝나고 저희는 통제센터로 이동했습니다. 도심 중앙에 위치한 50층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8층까지 올라갔죠. 문이 열리자 거대한 모니터 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개의 화면이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통 흐름, 전력 사용량, 치안 상황까지 모든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소원이 감탄했습니다. 그는 현지에서 채용한 젊은 기술자였어요. 20대 후반의 총명한 청년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고요. 한국이 만든 미래라고 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인공지능 교통망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은 실시간 차량 밀도를 분석해 스스로 조정됐어요. 정체 구간은 즉시 우회 경로로 안내됐죠. 전력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건물의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효율적으로 배분했어요. 낭비되는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치안 감시망도 놀라웠어요. 수천 대의 카메라가 도시 구석구석을 지켜보며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했죠. 저는 메인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자 각종 데이터가 펼쳐졌어요. 시스템 상태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오류율 0%, 가동률 99.9%였죠. 완벽했습니다. 저는 뒤로 기대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사관 주최 만찬이 열렸습니다. 특급 호텔의 연회장이었어요. 샹들리에가 빛나고 테이블엔 고급 요리가 차려져 있었죠. 한국 기업인들과 현지 정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초대받은 자리였어요. 입구에서 명함을 확인하고 들어가자 한국 대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대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 감독, 수고 많았다고요.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칭찬했죠.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팀 전체의 노력이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만찬 중간에 캄보디아 시민 몇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 노인은 제 손을 잡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이제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고요. 젊은 여성은 교통이 좋아져서 출퇴근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아이들이 한국을 동경한다며 웃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렵부터 작은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통제센터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야간 근무팀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인사하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한쪽 모니터에서 이상한 로그가 떴습니다. 관리자 접근 권한 요청이라는 메시지였어요. 외부 IP에서 시스템에 접근을 시도했다는 기록이었죠. 저는 담당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기술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답했어요. 일시적 오류 같다고요. 이미 차단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킹 시도는 가끔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보안 시스템이 막아냈다면 문제 없었죠.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그 로그가 신경 쓰였습니다. 외부 IP 주소를 메모해뒀어요. 나중에 추적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날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니 잊어버렸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새로운 투자단이 프놈펜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 자본 대표들이었어요. 그들은 캄보디아 정부와 회동을 가졌죠. 저희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만 배석했어요.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현지 직원이 제게 귀띔해줬어요. 투자단이 프놈펜의 한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더군요. 다양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대요. 저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엔 우리의 독점 운영권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10년간 보장된 권리였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뒤 캄보디아 로운 장관이 주최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장관은 우아한 미소를 띠며 연설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캄보디아의 자립을 강조했죠.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대하지만 언젠가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이 도시의 첫 금이 될 줄은요. 3월 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근길에 중앙광장을 지나는데 전광판이 달라져 있었어요. 개통식 때 떴던 메이드 위드 코리아 문구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대신 글로벌 시티 프놈펜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죠. 저는 차를 세우고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는 한국 문구가 있었는데요. 통제센터에 도착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문구가 바뀌었느냐고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부 지시라고 했습니다. 더 다양한 파트너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건데 왜 한국 이름을 지우는 걸까요? 본사에 보고하려던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던 소환이 저를 불렀어요. 화면엔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 관리자, 접근권이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자리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관리자 권한이 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새 계정 이름은 PPCT 마스터였어요. 누가 권한을 이전한 거죠? 저는 즉시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미 알고 있다는 투였어요. 권한 이전 승인이 본사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인데 왜 제 권한을 빼앗는 걸까요?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과연 승인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신 주소가 이상했어요. 평소 본사에서 쓰는 도메인이 아니었죠. 낯선 주소였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정식 절차라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죠.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안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프놈펜 거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움직였죠. 하지만 제 눈엔 그 도시가 더 이상 제가 만든 도시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이 도시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프놈펜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앙광장의 대형 전광판 하나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순간적이었어요. 몇 초 뒤 다시 켜졌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꺼지는 순간 도시 전체가 조금 어두워진 것 같았어요.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죠. 도시는 여전히 밝았지만 나는 그 빛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도시가 숨쉬던 언어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메이드 위드 코리아 문구가 사라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통제센터로 출근했어요.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8층에 도착했을 때 센터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죠. 모니터 앞에 앉아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작성했던 한국어 주석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코드 자체는 그대로였지만 설명 문구들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죠. 전력 배분 알고리즘, 교통 최적화 모듈, 비상 대응 프로토콜 같은 주석들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어 흔적을 지우고 있었어요. 더 파고들자 삭제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틀 전부터 시작된 작업이었어요. 삭제 권한은 PPCT 마스터 계정이었죠. 제가 본 적 없는 계정이었습니다. 저는 백업 파일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일부는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미 덮어 씌워져 있었습니다. 소환이 출근해서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왜 우리 이름이 다 없어지고 있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대답하고 싶지 않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긴급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프놈펜 스마트시티 운영권이 공식적으로 이전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새로운 운영사는 아시아 퍼시픽 디벨롭먼트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 자본이 합쳐진 조직이었죠. 한국 기업의 독점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된 거였어요. 저녁 뉴스에서 기자회견이 중계됐습니다. 첸리 대표가 단상에 섰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만들 것이라고요. 프놈펜은 더 이상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젝트 팀 재편성이라는 명목이었어요. 한국 기술자 대부분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었죠. 새로운 팀장은 중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제게 인수인계를 요청했어요.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과 문서를 넘기라고 했죠.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상 회사 지시를 따라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3년 동안 제가 만든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니요. 통제센터의 인터페이스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메뉴가 사라지고 영어와 중국어로 대체됐어요. 시스템 음성 안내도 바뀌었죠. 익숙했던 한국어 목소리 대신 기계적인 영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낯설음을 느꼈어요. 제가 만든 공간인데 더 이상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심 남쪽 구역에서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1만 가구가 영향을 받았죠. 저는 뉴스로 소식을 접했습니다. 즉시 통제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호텔 창밖을 보니 실제로 남쪽 일대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8시간이나 걸렸다고 했어요.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라면 30분 안에 해결됐을 일이었죠.
백업 전력망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통제센터에 갔더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새 팀장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로그를 확인하니 원인이 보였습니다. 전력 배분 알고리즘이 오작동한 거였어요. 매개 변수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죠. 기본적인 실수였습니다. 저는 새 팀장에게 조언하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무시했어요. 당신은 이제 이 프로젝트 담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떠난 자리를 아무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정전사고 관련 글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이 사라진 도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죠. 한국 기술자들이 철수하면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시적 문제라고 해명했어요. 새로운 운영팀이 적응 중이며 곧 안정될 거라고 약속했죠. 하지만 시민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밝은 미소가 사라지고 불안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소원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침울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있을 땐 이런 일 없었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한다고 했죠. 저는 위로하려 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불안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통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명목상으론 개인 물품을 챙기러 간 거였지만 사실은 시스템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메인 콘솔에 접속했습니다. 전력망 데이터를 열어봤죠. 이상한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인가 제어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었어요.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근한 흔적이었죠.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중국 서버였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권한 없이요. 저는 즉시 로그를 백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접근이 거부됐어요. 제 계정이 이미 비활성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영어 문구였죠. 저는 허탈했어요. 내가 만든 시스템이 나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나가달라고 요청했어요. 허가 없이 통제실에 있을 수 없다고 했죠. 저는 항변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했어요. 저는 짐을 챙겨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프놈펜에 있는 한국 기술진 전원이 모였어요. 대사관 담당자가 발표했습니다. 본국에서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프놈펜 프로젝트는 공식 종료됐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력은 일주일 내로 철수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항의했죠. 계약은 아직 8년이나 남았다고요. 하지만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했어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소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장비 일부를 넘겨주며 말했어요. 언젠가 이게 다시 필요할 거라고요. 시스템 복구 매뉴얼과 백업 파일을 USB에 담아 건넸죠. 소환은 눈시울을 붉히며 받았습니다. 선생님 없이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나보다 더 이 도시를 사랑하니까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거리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 대부분이 철거되어 있었어요. 한국 식당들도 문을 닫고 있었죠. 택시기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떠나니 도시가 이상해졌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광판이 모두 꺼져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도 작동하지 않았죠.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마비라고 했어요. 언제 복구될지 모른다고 했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하고 있었어요. 프놈펜 도시 전력 시스템 불안정으로 일부 공공시설이 가동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공항, 병원,
지하철이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는 프놈펜은 여전히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일부 구역이 어두웠습니다. 빛이 깜빡이는 곳도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빛이 꺼지기 전엔 아무도 어둠을 믿지 않는다고요. 밤이 되었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전광판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중앙광장의 대형 스크린도 암전됐습니다. 신호등도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죠. 거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사람들로 붐볐을 시간인데 모두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가끔 보이는 사람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걷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플래시로 길을 비추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곧 완전히 어두워질지도 모른다고요. 한국이 만든 빛이 한국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깨닫게 될 거라고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프놈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빛이 불규칙하게 깜빡였고 어두운 구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남아 있었지만 그 빛을 만든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에 없었습니다. 나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도시는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새벽 4시 공항 대기실의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죠. 직원들이 당황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체크인 시스템이 전면 다운됐다고 했습니다. 복구 시간은 미정이라고 했죠. 창밖을 보니 도시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불빛으로 가득했을 시간인데 곳곳이 어두웠어요. 멀리 도심 쪽도 반쯤 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소환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선생님,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 2시부터 도심 일대에 정전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전력망 자동 복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죠. 수동으로 조작하려 해도 접근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 운영팀이 모든 권한을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공항 전광판에 뉴스 자막이 떴습니다. 프놈펜 전력망 불안정, 통신 일부 마비. 저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죠.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도심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어수선했습니다.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차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였죠. 사람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걸었어요. 가게들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새벽인데도 거리엔 사람이 많았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통제센터에 도착했을 때 건물 로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48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숨이 차서 중간중간 멈춰야 했죠. 센터에 도착하니 소환과 현지 기술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모니터 대부분이 꺼져 있었고 비상전원으로 작동하는 화면 몇 개만 켜져 있었어요. 소환은 저를 보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오셨다며 다가왔죠. 저는 메인 콘솔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전력망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재시작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로그를 확인하니 이상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K-대시 시스템 리무브드. 한국 시스템이 삭제됐다는 뜻이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소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다고 답했죠. 하지만 추측은 같습니다. 새 운영팀이 한국 시스템을 완전히 제거하려다 실패한 거였어요. 백업 데이터까지 삭제하는 바람에 복구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그 순간 도시의 심장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시청 앞 대형 전광판이 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통신호도 전면 정지됐다고 했어요. 도심 전역의 차량이 엉켜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했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어두웠어요. 빌딩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차들이 뒤엉켜 있었고 사람들이 도로 위를 걷고 있었죠. 소환이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백업 서버 접속이 되지 않았어요. 서버실로 직접 가봤더니 하드웨어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케이블을 뽑아버린 거였죠. 제가 남긴 백업 파일도 삭제되어 있었어요. 복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전 사태 이틀째가 됐습니다. 저는 호텔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뉴스는 계속 임시 복구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됐죠. 냉방이 안 돼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수돗물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생수와 식료품을 사재기했어요. 일부 상점에선 약탈이 일어났다는 소문도 들렸죠. 경찰이 출동했지만 교통마비로 제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외국 투자단 사무실 앞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 항의했어요. 전기를 복구하라고 책임지라고 외쳤죠. 첨리 대표가 나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경찰이 투입됐고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호텔 창에서 지켜봤습니다. 최루탄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모였죠. 분노가 두려움보다 컸던 겁니다. 로운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텔레비전 생중계였어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요. 곧 정상화될 거라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없었어요. 호텔 복도에서 캄보디아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이 떠나자 도시도 떠났다고요. 한국 기술자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과 동시에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와서 그걸 알아도 소용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푸놈펜은 낮인데도 어두워 보였어요. 빌딩들은 서 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활기는 사라졌어요. 도시는 살아있었지만 숨을 쉴 줄 몰랐습니다. 사흘째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저는 통제센터로 향했습니다. 소환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거든요. 새 운영팀이 강제로 서버를 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첸리가 기술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쓸모없다고 전부 끊어버리라고 했죠. 기술자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어요. 하지만 첸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소환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막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제 권한은 없었고 이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첸리가 직접 메인 서버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술자들이 따라갔죠. 저도 뒤따라갔어요. 서버실 안에서 첸리는 케이블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가 말렸지만 그는 밀쳐냈어요. 마지막 케이블을 뽑는 순간 모든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순간 도심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보니 모든 불빛이 사라졌어요. 완전한 정전이었습니다. 빌딩도 거리등도 신호등도 모두 꺼졌죠. 푸놈펜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였습니다. 번개가 칠 때만 잠깐 도시가 보일 뿐이었어요. 소환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어요. 한국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이 도시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지만 푸놈펜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전력이 완전히 끊긴 도시는 마치 버려진 유령 도시 같았습니다. 멀리서 보니 까만 바다처럼 침묵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국제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영국 방송이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도시 기능 전면 마비. 전문가들은 한국 기술 철수 이후의 관리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비슷한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프놈펜의 붕괴가 세계 뉴스가 된 겁니다. 저는 통제센터로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을 걸었어요. 센터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두 떠난 뒤였죠. 저는 폐허가 된 제어실을 둘러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장비들, 꺼진 모니터들, 버려진 의자들만 남아 있었어요.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명판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제 이름도 거기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감독 한민재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판 위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먼지를 닦아냈어요. 이름이 다시 보였지만 이미 의미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프놈펜이 보였습니다. 한때 한국의 기술로 빛나던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어두운 건물들의 집합일 뿐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떠난 자리를 그들은 메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끝내 어둠으로 남았어요. 도시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완전 정전 사흘째 되던 새벽, 저는 통제센터 폐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어둠뿐이었죠. 프놈펜은 빛을 잃은 도시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도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센터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먼지 쌓인 장비들, 뽑힌 케이블들, 버려진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구석진 캐비닛을 열어보니 낡은 파일철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한글로 비상복구 매뉴얼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3년 전에 작성한 문서였어요.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동 시스템 실패 시 수동 회로를 통한 우회 복구 절차. 그 아래 상세한 도면과 설명이 있었죠. 발전소 내부의 수동 레버 위치, 회로 연결 방법, 단계별 점검 사항까지요. 저는 이걸 만들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그저 만일을 대비한 것뿐이었어요. 새벽 6시쯤 소환이 센터로 왔습니다. 그도 포기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에게 매뉴얼을 보여줬습니다. 소환은 페이지를 넘기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남긴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남겨둔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남은 현지 기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5명이 왔어요. 모두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뉴얼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자동 시스템은 망가졌지만 수동으로 복구할 수 있다고요. 쉽지 않을 거고 시간도 걸릴 거라고 했죠.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말했어요. 해보겠다고요.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공구를 챙기고 매뉴얼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도심 외곽의 중앙 발전소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기계를 남긴 게 아니라 방식을 남겼습니다. 발전소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예상보다 나빴습니다. 건물 내부는 어두웠고 바닥엔 물이 차 있었어요. 폭우 때문에 배수가 안 된 거였죠. 장비들은 녹슬어 있었고 일부는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소환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망가진 걸 어떻게 고치냐고요? 저는 매뉴얼을 다시 펼쳤습니다. 문서 말미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시스템보다 사람을 믿어라. 기계는 망가져도 원리는 남는다. 제가 쓴 문장이었죠. 그 말을 읽으며 제 자신에게도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물을 퍼내야 했어요. 양동이로 한 바가지씩 퍼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조금씩 수위가 낮아졌죠. 그 사이 다른 기술자들은
회로를 점검했어요. 끊어진 선을 찾아 연결하고 부식된 부품을 교체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죠. 우리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소환과 저는 발전기 내부로 들어갔어요. 매뉴얼에 나온 수동 레버를 찾았습니다. 레버는 녹슬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둘이 힘을 합쳐 당겼지만 꿈쩍도 안 했죠. 기름을 찾아 레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어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희는 계속 힘을 줬습니다. 레버가 천천히 내려갔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회로가 연결된 거였죠. 소환이 마지막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어요. 정말 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자고 말했죠. 소환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한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소환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때 멀리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전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건물 안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빛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도심 쪽을 바라봤을 때 멀리 일부 구역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건물 몇 개가 켜진 거였어요. 불빛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 하나가 도시를 다시 깨웠어요.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서로 껴안고 기뻐했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웃었죠. 누군가 손전등을 하늘로 비췄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어요. 수백 개의 불빛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 광경은 아름다웠어요. 어둠 속에서 피어난 희망 같았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복구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복구한 건 일부 구역뿐이었죠. 전문 인력과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놈펜 공항에 비행기 한 대가 착륙했습니다. 한국 정부 복구단이었어요. 기술자 50명과 장비들이 도착했죠. 국제복구 조직도 함께 왔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한국 팀장이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죠.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현지 기술자들과 협력하며 구역별로 전력을 복구했죠. 이틀 만에 도심 절반이 불을 되찾았습니다. 일주일 뒤엔 대부분 지역이 정상화됐어요. 국제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은 한국이 돌아왔다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떠난 적이 없었어요. 시스템은 사라졌지만 원리는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원리가 도시를 다시 세운 겁니다. 복구 2주째 되던 날, 로운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앙광장에 단상이 설치됐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장관은 단상에 올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단지 기술을 제공한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기준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를 다시 세웠다고 말했죠. 우리는 한국에게 감사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를 되살린 건 결국 캄보디아 사람들의 손이었으니까요. 무대 뒤편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엔 캄보디아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어요. 두 국기는 바람에 함께 흔들렸습니다.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캄보디아 리턴 투 라이트라고요. 빛으로 돌아온 캄보디아라는 뜻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3년 전 이 도시에 왔을 때 저는 기술을 전하러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제가 남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죠. 그게 진짜 한국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복구 3주째, 도시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호등이 작동하고 상점들이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중앙광장의 대형 전광판도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예전 문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문구가 떴습니다. 리빌트 바이 캄보디아 위드 코리아. 한국과 함께 캄보디아가 재건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문구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확했거든요. 한국이 혼자 만든 도시가 아니라 함께 만든 도시였으니까요.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를 탔어요. 거리를 지나며 도시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불빛이 다시 가득한 프놈펜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밝아 보였어요. 어둠을 경험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아는 도시가 된 거였죠. 소환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다시 올 거예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요. 네가 있으니까요. 소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가르쳐 준 건 기술이 아니었다고요.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네가 이미 배웠다고, 이제 네가 가르칠 차례라고 말했죠.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놈펜이 보였습니다. 낮이었지만 도시의 불빛이 느껴졌어요. 살아 숨쉬는 도시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도시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도시를 떠났지만 정신은 남아있다고요. 그리고 그 정신이 세상을 다시 켜고 있다고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푸놈펜에서의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 도착했을 때의 설렘, 시스템을 만들던 보람, 떠나야 했을 때의 허탈함, 그리고 돌아왔을 때의 감동까지요. 한국의 국격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었어요.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리고 배운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게 진짜 국격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푸놈펜은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한국의 이름도 사라지지 않았다고요. 그 이름은 이제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불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라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빛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었어요. 푸놈펜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작지만 강했어요. 어둠을 이긴 빛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도시를 떠났지만 정신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세상을 다시 켜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